예, 안녕하십니까. 칼폴라니 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사평론가 김수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다라고 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비례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은 이 비례위성정당이 이 창당 행위가 헌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대 양당이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합의를 봤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회 전체를 독점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좀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이 우리나라에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도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먼저 김수민 선생님께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가 필요한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편견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뽑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직능대표 같은 것이다. 이건데 사실 비례대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뽑은 만큼, 찍은 만큼 의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반대말이 단순다수제인데, 단순다수제는 뭐 극단적으로 미국, 영국 이쪽을 보면 지역구를 국회의원 수만큼 다 쪼개가지고 거기서 한 명씩 뽑는 제도죠. 이게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조건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다 먹는다라고 하는 네, 그게 따라오죠.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 영국의 초창기의 민주주의 할 때에, 그때는 뭐 국가가 이렇게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한 명씩 뽑아서 올려라. 이게 18세기 이전 그렇죠. 얘기죠. 그 예. 농경사회 때. 그렇습니다. 예. 지방 엘리트들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네. 만든 제도고,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뭐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로 다 바꿉니다. 비례대표제는 어느 당을 찍어서 그 당이 찍은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 네. 이 개념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짬뽕이 된 제도를 갖고 있어요. 예, 예. 짬뽕이 됐는데 단순다수제 쪽이 많이 짬뽕이 돼. 예.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253명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그러니까 지역구 독식이죠.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례성이라고 해서 지지율만큼의 의석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나머지 47개 의석을 통해서 그나마 보정을 해준다라고 예, 예. 하는 게 이제 부분적인 한국에서 채택한 비례대표제였고, 과거에는 네. 47명을 그냥 정당 지지율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했다면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전국구 시대부터 그 비례대표제죠. 그렇죠. 네. 이게 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 47명에 해당하는 그 전국구 의석에만 비례제를 적용하는 거였다면, 이번 선거에 도입된 거는 지역구 의석하고 지지율을 비교를 해서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낮게 나온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예. 배분을 메워주는 거죠. 예. 그게 한 47석 중에 최대 30석 정도까지 예. 그렇게 메워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전에 예. 최소 17석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지지율에 맞게 단순 예. 배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구제가 돼가지고 각 지역구에서 무조건 1등한 사람만 뽑혀서 가게 돼 있는데 네. 그럼 1등 아닌 사람을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국회에 반영이 안 되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까 몇 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비례대표로 나눠주는 부분은 47석. 47석이죠. 네. 이 47석 부분은 그 지역구에서 1등 하지 못한 후보들에게 갔던 표를 정당 지지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47석을 그 원리에 따라 배분을 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용지를 2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표용지 한 장에다가 지지 정당이랑 인물을 다 선택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예. 뭐 스웨덴이라든지 네. 북유럽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이나 한국은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1명을 뽑을 것 같으면 한 예. 장에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대선거구제나 그렇죠. 중선거구제요. 네. 근데 이제 한 명씩 뽑는다는 것은 비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정당 투표를 빼서, 왜냐하면 그 어떤 지역구에는 출마를 못 시키는 정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지역구 득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할 경우에는 이건 위헌이다 판결을 하면서 별도로 정당 투표용지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투표용지를 흰색, 녹색 두 가지를 갖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례대표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김수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 대표를 한 명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조세하고 그러니까 과세하고 대표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 영국 의회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토호들, 귀족을 처음에는 귀족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젠트리라고 그러죠. 그 지역 향신들도 나가는 아주 옛날식 캐캐묵은 제도예요. 농경사회나 있었던 것인데 산업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농촌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공단 지역이냐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농경사회의 원리가 반영된 게 지역구 선거라고 한다면은 이 산업사회는 전혀 다른 원리로 대표를 뽑아야만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말씀하셨듯이 그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북유럽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원리로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계급 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을 찍을 것이냐, 노동자들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귀족들을 찍을 것이냐. 그래서 지역의 원리가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할 것이냐를 직접 묻는 형태로 선거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2020년에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라고가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고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와 이해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가 나올 때만 비로소 진짜로 민주적인 동시에 아주 유능하고 효율적인 국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건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요번에 그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제가 20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만든 제도는 아니었었죠. 네, 그렇죠. 이거 뭐 미처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 사죄를 해야 될 아이 무슨 그런 국회의원이세요? 상황이겠죠. 20대 국회에 계셨어요? 미리 그래도 좀 내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독일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시도가 없어요. 독일도 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투표용지가 지역구랑 비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창피를 당하고 뭐 욕을 먹을 테니까 독일에 있는 정당들은 그걸 시도를 거의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알바니아라든지 그렇죠. 좀 신생민주주의 국가 몇 군데서 이런 시도가 나왔던 건데 예. 이제 그래도 한국이 알바니아보다는 독일에 가깝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예. 아주 무색하게 돼버렸죠. 패착이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조금 그 보조해 드리자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 투표를 봐가지고 몇십 석을 그 정당 지지가 의회 구석에 그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수를 갖다가 쭉 이렇게 이 연동형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 건데 독일에서는 그래갖고 국회의원 숫자가 선거 때마다 바뀌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의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이 이미 초과해버렸다. 예. 그런 경우에도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역구에서 그렇죠. 당선된 건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면 소수 정당은 또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 정당한테도 또 추가로 의석을 주다 보니까 예. 독일은 애초에 예정되었던 의석수보다 더 많이 예. 결과적으로는 총 의석수가 불어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되면 의석수가 이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네. 요거를 왜 캡을 씌운다라고 하는 해외 왕칙한 표현을 쓰던데 그렇게 막 그 깨평 막 나눠줄 수 없다. 그 보정으로 쓰는 네. 의석수는 딱 30석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네. 거죠. 그게 캡을 30석을 씌우지 않았더라도 예. 47석 갖고는 예. 충분하게 그 보정이 보정을 안 못 되죠. 합니다. 그럼요. 300석 중에 47석인데요. 근데 그 예. 47석도 만약에 캡을 안 씌우게 되면 그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을 초과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못 갖고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캡을 30석을 씌운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준연동형에서 비례 의석 배분은 지역구 의석이 적은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 거대 정당이 일부러 지역구 당선자가 하나도 없는 그 정당을 기획을 해서 예. 만들어진 게 위성정당이죠. 이게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바니아에서 터졌던 사태인데요. 알바니아에서 독일 비슷한 제도를 하되 이 준연동형으로 했죠. 그 캡을 씌워갖고 숫자를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았습니다. 위성 정당들이 줄을 이어서 나왔었어요. 제가 그건 2006년으로 저걸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완전히 어떤 파행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살려면은 지역구에서 나온 정당하고
이 비례대표제로에서 찍는 정당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만 그 제도의 취지가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두 개로 찢어서 당들이 나오니까 네. 완전히 그러니까 좀 험한 말이지만 개판 5분 전이 돼버린 거죠. 5분 후인 것 같아요. 5분 후요. 네, 이미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 잘 사는 부부인데 지금 부채를 모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정부 수급을 좀 더 타먹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는 부부인데도 똑같은 부부인데도 위장 이혼한 척하고서 따로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은 지역구로 나오고 부인은 그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로. 나온 거. 네. 요게 위성 정당이라고 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의적인 분산 투자인 거죠. 어떤 네. 사람은 뭐 꺼주기 아니냐고 표현하던데 이건 꺼주기도 아니고 그냥 갈라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분술술 써가지고 자기 네. 불을 찢은 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의석을 그냥 예. 나눠서 갖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대로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낮은 정당들에게 주어져야 될 비례대표 의석을 그들이 가로채 가는 것이죠. 예. 특히나 이제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둘 다 이런 행동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소수 정당이 갖고 갈 수 있는 의석은 계속 쭈그러드는 것이고 이게 뭐 시뮬레이션을 명확하게 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같은 상황을 놓고 전제를 해본다면 오히려 선거제도가 개혁되기 이전으로 예. 그보다 비례성이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성정당 때문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산업사회 복잡한 현실을 담기 위해서 여러 정당들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그래서 의회가 좀 더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이 돼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옛날 18세기, 17세기 영국 의회처럼 네. 지역 토호 세력의 뿌리를 둔 양당 세력이 그냥 의회를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계속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위성정당 만들었기 때문에 원내 진입하는 정당의 수가 늘어나 보이겠지만 네. 잘 들여다보면 똑같은 사람이 2명, 3명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헌정농단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어요. 네. 우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박근혜 집단이 했었던 일이 행정부를 소수의 그 그 몰입애들이 행정부를 장악해서 정상적인 국정을 다 타행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라든가 의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민주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제도인데 네. 여기서 법이 만들어져야 그 법을 행정을 하고 그 법을 원칙으로 해서 사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소 같은 곳인데 여기 이 민주주의 이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다 흐트러서 이 양당 세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원천적으로 다 흐트러 버렸다면은 이건 저는 헌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론농단, 선거농단, 의회농단, 입법농단이죠.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걸 떠나서 현대의 모든 민주주의 체제는 행정부보다 의회가 우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제라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럼 박근혜 최순실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대통령 권한 범위에서 제한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것도 여론이나 선거의 그 표심을 거의 날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국회가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 이전에 이미 국회 구성 자체에서부터 근본적인 농단이 발생한 것이죠. 맞습니다. 한 가지 아찔한 게 우리 바로 몇 년 전입니다. 박근혜 집단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었던 게 국회가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네. 근데 만약에 그때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철저하게 뭐 민중항쟁으로 직접 뭐 청와대 들어가서 박근혜 끄집고 나온 게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탄핵을 시킨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국민의 의사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국회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낸 것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선거제도가 현재 선거제도보다 더 비례성이 낮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없이 단순 다수로 뽑는다 한다면 아마도 새누리당 의석은 더 늘어났을 것이고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이 더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뭐 더 개혁해야 될 여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 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다당 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그 위성 정당을 통해서 표심이 왜곡된다면 원래 표심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계속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저 하나 덧붙여 헌정농단인 동시에 저는 의회 쿠데타라는 말도 쓰고 싶은데요. 이 말을 쓰는 우리나라의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그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박정희 유신 시절에 유신정회라는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유정회라고 국회에서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공화당 그 여당과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일정 숫자의 의원들은 유신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그 어거지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의회 쿠데타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의회를 통째로 날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그 당시하고 다르게 지금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그때 박정희 때와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정당으로 짓는 저는 사기극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걸 통해서 의회를 사실상 마비하고 시키고 자기들 것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저는 의회 쿠데타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좀 많이 좀 쿠데타. 지나친가요? 쿠데타 뭐 셀프 쿠데타, 예. 그죠? 재기 쿠데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고도 말하죠. 예, 이게 뭐 행정부에서 예전에 뭐 유신 때 긴급 조치하듯이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주류 정당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개정을 하는데 앞장섰던 그 선거법을 가지고 다시 농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 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몰아내고 더 예. 부당 이득을 취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앉히는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유권자고 시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만들어낸 법을 20대 국회 스스로가 좀 더 정확하게는 20대 국회를 주도했던 거대 양당 세력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능멸해버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평탄하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뭐 4+1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을 했던 거고 반대쪽에서는 장애 집회나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필리버스터에다가 뭐 결국에 국회 필리버스터는 차라리 뭐 양반일 수 있죠. 국회 내의 절차이고 보장돼 있는 절차인데 그 큰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마치 무슨 소수 정당이 하다가 안 됐을 때 나가는 것처럼 장애 집회를 하고 그것도 극단으로 치닫는 언사들을 내뱉어가면서 해놓고는 막상 법이 통과되니까 우리 이 법을 이용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훼손시키는 그 짓을 또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